일본의 굴레 책요약 2 경제기적을 한번 볼까요? 전후, 이제 전후로 옵니다. 미군 정민 전후 10년.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성공하는데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밝혀지는데요. 1989년에 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했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의 이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이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저도 일본을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1985년부터 이미 한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40년간 작동하지 않거든요.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가 있는 성장 모델입니다. 전후 냉전이 발생하고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미 군정은 일본의 목표는 첫 번째로는 완전한 농업국가로 만든다. 니네는 나사 하나도 못 만들어주는 나라로 만들어주겠어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완전한 민주화를 들여와서 이제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했는데, 실은 이 냉전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대응해야 됐죠. 중국에게도 대항해야 됐고, 일본 내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관료제와 덴노 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덴노 제도는 형식적인 제도였고 관료제는 무엇입니까? 관료제는 바로 사초 연합의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찬탈한 이래로 쭉 이루어진 권력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1930년대에 이르면 그들 자체도 힘을 잃고 이제 군대 모두 다 흡수되죠. 그렇게 해서 관료제와 덴노 제도의 이 두 제도가 2차 대전 이후에도 살아남거든요. 그 의미는 메이지 유신의 하나의 실제와 두 개의 허구, 그것이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 군정과 일본 우익은 일본 국민이 과거 전쟁의 원인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모색할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원천 봉쇄합니다. 미 군정은 사회주의 세력,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 우익은 자기들의 권력을 빼앗긴 권력을 다시 찾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없어도 전후 일본이 작동한 것은 비민주적인 제도인 관료제가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이고요. 관료에 의한 통치는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구현합니다. 즉 의회가 아닌 재무성의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여기 좀 뜨끔한 대목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의회가 아닌, 국회가 아닌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하지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뜨끔합니다. 뜨끔뜨끔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래, 일본 녀석들 니네는 제도가 이렇게 나쁘구나, 이렇게 즐겁게 읽다가도 뜨끔뜨끔합니다. 선출 권력이 비선출 권력인 관료의 통제 절차를 무력화하는 절차가 이 2차 대전 이후에 더더욱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뜨끔뜨끔하죠. 기재부가 말을 안 듣죠. 자, 눈부신 경제 성장기 동안 이 결점은 은폐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모든 것을 덮었어요. 20년, 30년 동안 초거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추면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성장이 멈추고 일본은 지금 30년째 경제성장이, 사실상 30년 평균 경제성장이 제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20년 후에 끝날지 30년 후에 끝날지 앞으로 100년을 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을 비롯해 한국, 대만, 그리고 아시아 그 나라들, 그리고 특히 중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중국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이 고치지 못하면 1위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개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 구성 변화가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쇠퇴가 예상이 되거든요. 인구 구성의 변화를 우리 한국은 어떻게 기술 개혁과 혁신,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출산율 저하 같은 것도 사회적 안전망 보강을 해서 어떻게 올릴 수 있는가라는 것은 한국이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자, 1955년 체제 들어갑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일어났고, 그 조약에는 암묵적으로 외교는 미국을 따라, 그리고 일본 내에서 좌익 집권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인 약속이었고요. 두 나라 간에. 일본 보수층은 미국 CIA 도움으로 자민당으로 통합됩니다. 이러면 무슨 음모론 같은데 이거는 역사적 기록물에서 모두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 보수층은 CIA 도움으로 자민당으로 통합, 그러면 한국에서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듭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으로 저의 그냥 의구심이지만 이 책을 읽으면 뜨끔뜨끔합니다. 자민당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료가 경제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감출 것. 실은 관료가 경제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호도할 것, 감출 것.
일본이 미국의 방어책으로 편입돼 있다라는 것을 감추고 일본이 스스로 결정하는 척할 것. 이것이 자민당의 임무입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책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사스마 조슈 파벌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사스마 조슈 파벌은 이제 죽었고 이제 그것을 관료들이 갖고 있거든요. 관료들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1955년 체제고 자민당은 권력 집단이 아니라 관료 조직에 의존한 정치적 이해상충 조절기구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실제 권력은 관료들이 갖고 있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고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인데 1960년 조약은 그 전에도 조약이 있었는데 그 전에 조약은 예를 들어서 8년 단위로 개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때 자동갱신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영구적인 속국이 된다는 내용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일본 내 미군 기지 영구 사용권 보장입니다. 영구 사용권 보장. 놀랍죠? 한국의 미군 기지 사용권이 영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한국 전쟁 동안에 도와준 게 너무 고맙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자주국방도 해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쓰는 건 좀 그래요.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조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일본은 미군 기지의 영구 사용권이 보장돼 있고 예를 들어서 외교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속국이라고 이 책에서는 쓰고 있어요. 100만 명의 시민이 저항해도 조약은 체결됐고요. 심지어 이 조약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날치기 통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날치기 통과. 1930년대 전쟁에 책임이 있었던 관료제를 그러니까 구관료 조직이 권력 무대로 복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도 1930년대 일본의 군수성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복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요. 그 세력이 모두 다 복귀를 해서 미국의 나라를 팔아 권력을 되찾았다라는 책의 문구입니다. 제 문구가 아니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 표현이 과격하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60년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쓰이 탄광 노조 파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쓰이 탄광에서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미쓰이가 미쓰비시와 더불어 대재벌 중에 하나죠. 노동과 자본화 전면전이고 당시 일본 경찰 인력의 10%가 이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소요를 막았고 기어코 미쓰이는 노조를 와해시키고 어용노조를 탄생했고요. 어용노조가 이름이 노사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게 1990년대와 2010년대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인데 이제 강사 생활을 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던 때인데 그때 경제를 보면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도 일본은 노사분규가 없고 노사협의체를 통해서 평화롭게 협상한다는 게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것이 어용노조였다라는 것이 이쪽에서 책에서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때 구사대라고 미쓰이가 폭력배를 동원해서 노조를 이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해체시키고 그런 온갖 악습. 우리나라도 1989년, 90년대 이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노조들이 생성됐을 때 구사대가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구사대를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의 악습은 다 갖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그 대가로 미쓰이는 다음과 같은 보장을 합니다. 정규직 남성의 직원에 대해서 평생 고용을 보장합니다. 정규직 남성 직원의 평생 고용 보장. 이것이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은 평생 고용 보장 조항인데 실은 남성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일본 여성들은 제가 일본 여성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25살 때까지만 근무하고 몇 년간 근무하고 결혼을 하면 회사를 퇴직하고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사회의 풍습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문화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는 전 일본 기업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에는 일본의 관료 제도와 그다음에 산업협회 등의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고용 보장과 어용노조. 우리가 고용을 보장해 줄 테니까 노조 활동하지 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요런 재벌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을 보장해 주지도 않죠. 자, 궁극적으로 좌파가 실패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실패했고 그 다음부터 좌파 활동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1960년 이후에 좌파 활동이 사실상 죽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좌파가 승리했다고 이 책은 쓰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1960년에 일본은 달성을 했습니다. 보장을 받았습니다. 고도성장의 정치적, 문화적 기반을 살펴보면 1940년대 전시체계, 자원배분 시스템을 재활용한 거에 불과하다라는 놀라운 식견을 이 책은 보여줍니다. 즉
2차 대전 이후에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친 고도 성장이 있거든요. 그 고도 성장기는 1940년대 전시체제 자원 배분 시스템을 재활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기업 리스크의 사회화. 자, 각각의 개별 기업이 해외 시장에 나가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잘 팔면 살아남는 거고 물건과 서비스를 못 팔면 철수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 기업은 첫 번째 아무나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달러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될 만한 놈을 뽑습니다. 일본의 관리층인 통상산업성 미티라고 하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통상산업성이 굉장히 유명한 조직인데 한때 1980년대와 90년대 서양에서는 이 미티를 신격화했습니다. 신 같은 조직이라고 너무나 훌륭한 조직이라고 신격화했는데 그거의 허상은 뒤에 다 드러났죠. 이 통상산업성이 해외로 진출할 산업도 뽑고 해외에 진출해서 나갈 기업 자체도 뽑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해외로 보내고요. 해외로 보내고 나면 이제부터는 거기서는 10년, 20년 적자가 나도 철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회 내에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것을 기업 리스크의 사회화라고 하고요. 기업이 져야 될 희생을 일본의 국민들의 저축으로부터 무제한 대출을 받아서 때려박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해외 기업은 독일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 5년, 10년 흑자를 내지 못하면 철수하잖아. 일본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외 시장을 제패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농촌의 가게들이 희생되는 것은 선심성 농촌 개발 사업으로 봤고요. 뭔가 시스템이 이상하면서 뭔가 완벽해 보이죠? 자, 1960년에 이케다 총리가 등장하는데 저도 이 총리를 잘 몰랐는데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을 확립했고 이 총리가 1960년에 앞으로 10년간 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 대단히 획기적인 제안을 했는데 심지어 1968년에 달성을 합니다. 1968년에는 일본이 독일을 누르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1인당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GDP로 2위가 되고요. 1962년에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인가 이코노미스트인가에서 일본이 선진국이 됐다라는 기사를 씁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 국민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 라고 최초로 인식하게 된 사건이 1962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은 우리가 선진국이 됐다라고 느낀 거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를 즈음해서 경제는 어느 정도 이미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대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하고 사회 안전망이 더 강력하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다음부터 우리가 선진국인 것 같아 라고 전 세계도 인정하고 한국도 스스로 자각하는 그러면 1962년과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고 합시다. 2021년, 2020년 같지만 2021년이라고 하면 거의 한 50년? 50년의 간극이 있죠. 일본과 우리는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데는 50년의 간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한 5년쯤 후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일본을 넘어올 것 같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문제점 많습니다. 고도성장기의 국방과 외교는 미국에 의존한다. 이것을 이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엄마 치마품에 안겨 있다. 그러나 미국은 엄마가 아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미국은 언제든지 일본을 버릴 수 있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죠. 미국인이니까. 저자가 미국인입니다. 자, 경제는 비선출 권력인 관료가 쥐고요. 국내 정치는 자민당이 담당하는데 자민당은 관료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요. 정치 자금 지원을 받고 공공사업 지원을 받습니다. 관료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관료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업자를 선정할 것 같으면 그 유력한 사업자를 정치인에게 자민당 정치인에다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뒷돈이 들어가는 거고 관료가 직접 돈을 도는 건 아닙니다. 공공사업 배정, 예산 배정은 직접 할 수 있죠. 관료가.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담당하고 자민당은 농촌을 어루만집니다. 농촌이 일본 선거 제도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민당은 정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한계는 일본의 수출주도 고도 성장은 영원히 될 줄 저도 대학생 때 잘못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이 한계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일본이 계속 승승장구할까 봐. 일본은 자신만만했었고요. 이 일본의 수출주도 고도 성장은 미국 산업을 초토화한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럽 산업을 초토화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미국한테 문제가 아닌데 미국 산업이 망가지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일본 견제는 시간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일본 견제의 결정화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엔화 가치가 2배로 상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2배 상승. 자, 고도 성장의 경제적 기틀을 한번 볼까요? 45년에서 60년까지 생긴 제도들이 있고 이 제도들을 바탕으로 60년부터 70년간의 이 20년간의 고도 성장을 이루거든요. 고도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이 45년에서 60년까지 생긴 제도의 목표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후의 폐허 극복, 당연한 거죠. 외환보유고 비축. 지금 우리나라도 외환보유고 비축에 목숨을 걸죠. 우리는 IMF 위기 때문에 너무 뒤어서 비축을 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일본은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자국의 그 산업 경제 실력이 너무나 낮다. 그 미국에 비해서 절감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석유 수출 금수를 취해서 그것에 격분한 일본이 왜냐하면 그 해외 식민지를 돌릴 에너지를 끊어버리니까 그리고 자국 산업을 돌릴 에너지를 끊어버리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단도 없으니까 사실은 무모하게 미국의 전쟁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전후에는 완전한 근현대 산업경제 체제를 구축하자. 에너지는 자립 못하더라도 나머지는 수직적인 체계를 구축해서 다른 나라에 꿀리지 않는 산업체계를 구축하자가 목표였습니다. 일본이 그들의 불안정한 지형에 원전, 핵발전소를 계속 지은 이유는 사실은 에너지 자립에 좀 목매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석유 유가도 석유 위기도 있었지만 근데 이 책에서는 저도 그런 견해인데 일본처럼 지진이 많고 화산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원전을 짓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책임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일본의 기업은 재벌 기업은 2차 대전 후에 해체됐고요. 이걸 계열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벌 기업은 한 가문이 예를 들어서 뭐 미쯔비시 가문이 이제 미쯔비시 가문의 이름은 미쯔비시는 아니지만 이케다인가 그래요. 이케다 가문이 미쯔비시를 예를 들어서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자본은 빠졌고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 계열 A가 미쯔비시 계열 B의 지분을 갖고 미쯔비시 계열 B가 미쯔비시 계열 C의 지분을 갖고 미쯔비시 C가 미쯔비시 A의 지분을 다시 갖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왜 이 책을 우리가 일본 니네 참 못났어 라고 막 박수치면서 읽을 게 아니라 왜 우리도 뜨끔뜨끔 하면서 읽어야 되냐면 이 책에 있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한국 내용이에요. 한국이 알게 모르게 일본 제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끔뜨끔합니다. 이 구계열 기업은 정부 부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관료 기구처럼 변형이 됐고요. 기업 경영의 목표는 핵심 인재, 남성 핵심 인재의 퇴직 시가의 경제적 안전 보장입니다. 이윤 극대화도 아니고 점유율 극대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기업이 일본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이 일본 기업하고 대항이 안 됩니다. 일본은 국민 저축을 무제한으로 끌어다가 이 회사가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회사가 버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겨요? 자, 직원 해고가 불가한 법제도가 있고요. 관리자로 갈수록 대학에서 뭘 배웠냐보다는 대학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 은행, 정치인, 관료, 고객사 등 관리 역량이 핵심 업무 역량이고요. 때문에 여러분 대학에서 뭘 배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학점은 중요하지 않고 네가 무슨 명문 대학을 나왔느냐 그리고 네가 수도권 대학 나왔어? 네가 오사카 대학 나왔어? 교토 대학 나왔어? 그리고 그 대학에서 네 인맥은 뭐야?가 핵심 사항이 됩니다. 산업협회. 일본은 기업 간의 과도 경쟁을 산업협회가 통제하는데 왜냐하면 손실을 내는 사업에서 철수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없어요. 예를 들어 A 회사가 사업을 하다가 이게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철수를 한다는 거는 그 부서를 죽여야 된다는 거고 그 부서를 죽여야 된다는 것은 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야마 오토바이입니다. 야마 오토바이는 일본 자국 시장 내에서 혼다 오토바이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정도의 조금의 수익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놀랍죠? 자,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게 이제 그 다른 나라하고 일본 산업이 조금 다른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못하게 이 경쟁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 30년 장기 불황의 한 원인이 됩니다. 고용 관행은 전 직원이 아니라 핵심 남성 직원이고요. 후진에서 누락된 남자들은 관계사나 납품회사로. 어디서 들어본 말 같죠? 한국에서도 이러고 있어요. 자, 한국은 여러분 이 책의 저자에 의하면 한일 양국은 서로 다르다고 엄청나게 주장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똑같은 두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랍니다. 자, 이건 외국인의 시각이니까 일본에서 40년 살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 30년 산 사람이 한 얘기니까 맞는 말 같죠?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는 이런 식으로 시작됐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도의 기본은 일본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단점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교육제도는 기업과 관료제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목표 1은 언어 수리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일할 정도의 언어 수리 능력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관료화된 경제 조직에서 인내, 야근할 때 인내해야 되고 수십 년간 보상 없이 일하는 거 인내해야 되고 경제와 재계트 엘리트가 될 남자 아이들을 선별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학맥을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왜 도대체 남자아이들만 선별하는 거야? 일본이 그렇게 성차별적인 나라야가 아니라 예전 문화가 그랬습니다. 예전 문화가 그랬고 지금은 일본도 여성분들의 그 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분들을 일본 재계가 어떻게 활용하냐, 재계와 정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최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지는 게 명약관화하고요. 자국의 경쟁력을 늘리고 그다음에 성평등 지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전시 경제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시 경제 목표를 한번 볼까요? 이건 1930년대 40년대 이야기입니다. 군수 업체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자금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농민들의 저축에서 받아오고 그다음에 군수 업체에게 계속해서 자금을 뿌리니까 인플레가 날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이것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전쟁 때 돌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수출 주도형 경제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일본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구나. 옛날에 하던 짓을 다시 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군수업체를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대상하고 실제 업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군수품 만들던 업체가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대부분 전환이 그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요다도 여러분, 도요다 닛산도 군수업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전시 자금 조달 체계를 그대로 고쳐 쓴 건데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금융체계니까 초기 마중물 달러가 있어야 이제 해외에서 물건 사오고 뭔가 돌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게는 불행하게도 일본에게는 해피하게도 한국 전쟁 때문에 미국의 달러 발주가 그러니까 달러로 대금을 주는 발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마중물 달러를 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은 일본 은행에게 여신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신을 그냥 돈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사기인데 이 사기를 사기가 아니게 만들려면 맨 뒤에서 일본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일본 그 은행에게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가 안 되게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일반 은행은 그 중앙은행에서 받은 여신을 수출 주도 기업에게 무제한 제공합니다. 무제한 제공하고요. 여신은 가계 수입을 금융기관이 적금으로 회수합니다. 이 적금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혜택을 줘요. 그래서 국민들이 적금을 들 수밖에 없게 홍보하고 암묵적으로 강제합니다. 금융기관은 이제 회수한 저축으로 정부 채권을 구입합니다. 정부 채권을 구입해서 중앙은행과 정부의 돈을 갖다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빙빙빙빙빙빙 돕니다. 빙빙빙빙빙 돌아서 만약에 이 중에서 여기서 여기를 하나가 빠졌는데 수출 주도 기업이 달러를 벌어와서 그것으로 임금을 일본 돈으로 나눠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죠. 수출 기업이 해외에서 달러를 못 벌어오면 이 순환고리는 끝나는 겁니다. 순환고리는 끝나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한 미래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처음에는 몇 년간은 펑크내도 돼요. 왜냐하면 일본의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있으니까 몇 개 기업들은 펑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만 그 똔똔을 맞추면 되고 점점 수익이 만들어지면 이게 계속 굴러가서 이것을 끝없는 자전거 달리기라고 일본이 스스로 표현했습니다. 끝없는 자전거 달리기. 멈추면 죽는다. 이 제도로 이 시스템으로 1960년대 소득 배가 운동을 8년 만에 소득 배가 운동을 해냈습니다. 충분한 달러를 벌어들일 자산에 집중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수출주도 경제라는 엔진을 계속 돌아가겠기 때문에 이제 수출에서 달러를 못 벌어들이면 끝나는 거죠. 끝장이에요.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해외 시장과 일본 그 자국 내 산업의 예측 가능성, 돈이 어떻게 돌 거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각 기업들에게 당신은 언제까지는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고 라는 거를 서로 협의를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기업들하고는. 그리고 경쟁의 통제도 굉장히 중요했죠. 일본 기업끼리 해외 시장 나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일본 산업에서도 죽으면 안 되는 그런 일본만의 특이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관료제.
고도성장 제도들을 조정하고요. 일본의 관료제는 정부 부처하고 경제계가 연동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만 관료가 아니라 경제계도 관료제입니다. 고도 성장기에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80년대, 90년대는 일본의 통상 산업성이 신처럼 떠받들어졌어요. 서양 학계에서도 서양의 그 정부에서도 신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일본뿐이 아니라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지원할 산업과 지원할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일본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부분 탑이 됩니다. 탑이 되니까 이제 따라갈 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을 무너뜨릴 산업이 이미 없어요. 다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렸기 때문에 산업을 선별하지도 못했고, 산업을 선별하지도 못했으니까 대표 선수를 키울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마지막에 시도한 이런 선별 시스템은 슈퍼컴퓨터 내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요건 실패로 끝납니다. 현실의 관리는 이건 이 저자가 현실의 관리라고 뽑아서 제가 좀 와닿지 않은데 이거는 모순적인 생활을 참기입니다. 모순적인 생활을 참기. 일본인들은 현실의 모순을 참고 살았다. 암묵적인 현실을 주류 미디어가 매일 홍보하고 있고 일본인들은 이를 통해서 법규나 규정에는 존재는 하는데 사문화된 것 그리고 허용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법규나 규정에는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실제는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확정되지 않으니까 외국인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고 이게 일본 애들 참 이상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국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무 시간이 8시간인데 야근 수당을 안 줘요. 최소한 여러분 저는 근무할 때 그런 회사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회사를 다녔으니까 20년 전에서 10년 전까지 회사를 다녔으니까 그런 회사에 다녀본 적이 있고요. 밝힐 수는 없는데 이거를 일본에서는 서비스 야근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입이 안 되는 시장 개방. 시장은 개방했는데 기업들이 수입을 안 해요. 시장을 개방했다고 그 법률을 공표했는데 실제로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회의 안건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결론이 나 있어서 심각한 사항은 이미 결론이 나 있고 심각하지 않은 사항만 그래 이사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라고 되죠. 그리고 뉴스도 통제합니다. 여러분 요 뒤에 보시면 제가 쓴 것 같거든요. 검찰청 기자단 등을 통해서 뉴스를 통제하는데 제가 쓴 게 아니라 이 책 기사에 있습니다. 이 책은 심지어 2012년 정도에 집필이 돼서 2014년에 출간된 책이에요. 자, 일본을 예측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대로 들이맞죠. 우리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성장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한번 볼까요? 성장의 대가는 1966년에 경상수지 적자가 해소됐고 1968년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돼서 아마도 2008년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2008년인가 중국이 이제 일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계 제2위를 유지합니다. 지금도 세계 제2위인 것 같은데 3위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밀릴 거예요. 경제적 안정을 노동자들은 그리고 농민들은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고 중산층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 대가는 공해와 난개발이 있고요. 지나친 근무로 문화가 단순 오락 수준으로 질 저하가 됐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요 마지막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공해와 난개발은 일본 국민들이 받아야 될 대가인데 실은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성장 자체가 앞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장기적으로 성장이 안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셀러리맨 문화와 고도 성장 이거는 이 문화 섹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집은 잠자는 곳에 불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서서히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탈피하고 있죠. 심지어 남자분들이 일요일 날 잠깐 한두 시간씩 가족과 놀아주거나 1년에 3, 4일씩 휴가를 떠나주는 거를 패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참혹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남 얘기는 아닙니다. 정서적 유대는 이제 집에는 못 들어가니까 일하느라고 같은 부서 남성 동료와 회식을 하고 유흥을 같이 합니다. 집에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여성은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습니다. 좁은 집에서 일본 집은 한국 집보다 훨씬 작습니다. 좁은 집에서 자녀를 길러야 되고 시부모까지 같이 모여 살고 숨막히는 생활이 되는 거죠. 또래 집단에서만 정서적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경제 프레임워크는 수출 주도 경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특히 피해가 돼서 미국이 참질 않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부터 미국이 이제 일본에 협박을 합니다. 경제 제재 즉 관세 올릴 거야. 그리고 외교 왕따도 하죠. 중국이랑 수교하는데 전혀 알리지 않습니다. 일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서 일본은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내가 이 미국이랑 친한 줄 알았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현실 자각을 이때 합니다. 1982년 미국이 경제 회복이 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 회복이 되고 일본 수출의 마지막 황금기가 이때부터 1988년 그 정도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이후로 일본 경제는 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1994년 이후로 성장한 적이 없어요. 30년 평균 성장률이 제로입니다. 자, 1985년에 최후의 타격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를 2배로 일본 그 가치를 상승시킵니다. 상승시킨다는 것은 수출 가격이 2배로 뛴다는 얘기예요. 2배로 뛴다는 얘기고 이제 처음 4년은 잘 버텼어요. 일본 경제의 놀라운 경쟁력으로 잘 버텼는데 이게 매해는 장사가 없다고 점점 경제가 식어갑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는 수출 위에 성장 동력을 차지를 했지만 실제로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굴레 책요약 2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